예산 갈등을 벌여온 여야가 최대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문제에서 우회 지원이라는 해법을 찾았습니다. 이제 법인세 인상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공무원 단체들을 잇따라 만나 애국심에 호소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오늘 한국교총은 우리가 정부 여당 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면전에서 핀잔을 줬습니다. 규제를 암덩어리라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은 규제를 단두대에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갈수록 발언 수위가 높아진다는 건 정부가 박 대통령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사건 최종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이제 헌재 결정만 남았습니다. 오늘 뉴스혹은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농성을 보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뉴스K에 이어서 방송되는 인터뷰 중에서는 최근까지 단식 투쟁을 벌였던 상지대 정대화 교수를 병상에서 만났습니다. 11월 25일 화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여야 예산 갈등의 핵심이었던 누리과정 국고 지원 문제가 우회 지원이라는 해법으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우회 지원 규모를 놓고 여야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담뱃값 인상에 연계한 법인세 인상 문제를 두고도 여야 입장은 평행선입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 봅니다. 권현주 PD. 네, 권현주입니다. 네, 일단 큰 산 하나는 넘은 것 같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담한다는 겁니까? 네, 원칙적으로는 지방교육청이 부담하되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청의 다른 예산을 늘려주는 일종의 우회 지원입니다.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 부대표가 참여하는 이른바 3+3 협상에서 이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재정 조부금과 지방채로 해결하는 대신에 중앙정부가 이른바 우회 지원하는 예산 항목은 특성화고 장학금과 초등 돌봄교실, 방과 후 학교 지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여야는 또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생기는 이자도 정부가 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당은 지방부담이라는 원칙을 챙겼고 야당은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로 모든 게 끝난 건 아닐 테고요. 우회 지원 규모를 정하는 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소관상임위인 교문위에서 지원 규모 확정 등의 세부 조율을 해야 합니다. 3+3 협상에서 지원 규모까지는 합의하지 못하고 상임위에 넘겼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5천억 원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여당은 2, 3천억 원 정도가 적정하다는 입장입니다. 여야 지도부의 우회 지원 합의가 성사되고 오후 3시부터 교문위 예산 심사가 재개됐지만 이 시각까지 회의 중단과 속개가 이어지며 어려운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산안 의결 기한까지 이제 꼭 일주일, 또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은 엿새밖에 안 남았습니다. 기한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네, 누리과정 문제는 어떻게든 조율이 되겠지만 담배세와 법인세 문제가 얽혀 있어서 12월 2일 예산안 통과가 가능할지 미지수입니다.
특히 내년 예산안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 부수 법안에 담배세 인상 법안이 포함될 경우 야당이 담배세를 놓고 법인세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을 패키지로 묶어 협상용으로 쓰고 있다며 법인세 세율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연합은 법인세 인상을 논의하지 않고 담배세 인상을 논의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어쨌든 법인세 세율 조정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현 단계에서는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확고히 말씀드렸고, 현재 약 40%의 그 기업 법인이 결손 처리가 되어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할 그 상황이 되지 않고, 우리가 법인세를 올릴 경우에 가뜩이나 지금 국민 경제가 나쁜 상황에서 기업의 어떤 국제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법인세 세율 조정은 불가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인세를 인상하고 인상하지 아니하고 담배세를 인상하겠다는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법인세를 정상화시키지 않고 담배세 인상은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그 담배라는 게 서민들이 많이 애원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담배세와 법인세 등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쟁점들은 각 당의 정체성과 직결돼 있어 어느 한쪽도 쉽게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 새누리당이 보수적인 공무원 단체들을 잇따라 만나고 있습니다. 최근 공노총의 공동투쟁본부 탈퇴설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이른바 각계격파가 먹혀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지만 오히려 새누리당과 공노총의 협의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오늘도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교총을 만나서 애국심에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교총이 정부 여당과 가깝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핀잔을 들어야 했습니다. 오늘 새누리당과 교총 간담회 도중에 새누리당은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가져다 썼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간담회 현장 직접 보시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근데 선거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이 일을 왜 우리가 들고 나왔겠습니까? 그것이 기본적인 애국심의 발로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시고,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하고 단순 비교하면서 국민들에게 또는 정부에게 마치 도둑놈 취급받아서 취급받는 것 같아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기금 부족의 원인이 반드시 연금 부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금 운영을 잘못하고 그걸 마구 갖다 쓴 정부의 책임은 없는 것인지. 그 연기금을 사용한 부분은 아주 크게 작아도 14조 정도이고, 만약에 14조에 대해서 정부가 기금을 넣는다 해도 저희가 3, 4년 정도밖에 버틸 수가 없습니다. 연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걸 들었는데, 세 사는 집 주인이 어떻게 선생님이 돼가지고 가족들 점심을 못 먹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때 연금을 봉급액에서 공제할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평생을 애국을 갖추고 애국하면서 살아왔지만 말년도 편안하게 살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은 정말 옳지 않은 정부 실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무니까 애국심에만 그냥 그렇게 몰아붙이셔가지고 그냥 따라가라. 교총이 정부 여당과 가깝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저희가 노동 기구 조직은 없습니다만 옛날과 다릅니다. 교총도 저희 선배 때는 그저 그렇을지 몰라도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댕철하게 판단하고 있죠. 성함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현장.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가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포기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당초 국방부와 외교부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토론할 상대가 없었던 오늘 토론회에서는 야당조차 분노와 슬픔을 잃어버렸다는 자조가 나왔습니다. 오늘 토론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방부 외교부 관계자들이 나름대로 사정을 핑계대면서 오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입장이 뭔지, 정부 생각이 뭔지, 그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 로드맵을 밝혀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뭐 보니까 지금 국방부나 통일부에서도 안 왔고 뭐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뭐 얘기하는 게 서로 뭐 다 잘하는 우리끼리 하는 거여서 뭐 이게 별로 열심히 발제를 해야 되나 하는 지금 생각이 들어요. 내용은 모르니까 꽤 열심히 하셨다고 보니까. 뭐 좀 그러네요. 하여튼 그 주둔을 넘어서서 기지를 빌려준 국가의 군대까지도 지위를 통제한 사례는 수천 년 역사에서 예외적이다. 그 다음에 더 경이로운 예외적 사실은 이상과 같은 모든 예외적 진실들이 한미관계에서만큼은 너무나 당연하고 고마운 일로 받아들인다는 점이고, 새정치민주연합조차도 이러한 현실 앞에 무감각해지거나 저는 분노나 슬픔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노를 잃었고 판단 능력도 잃었고 비전도 잃었고, 어쩌면 이게 아마 세미나 현실일 겁니다. 이 좁은 방에 처박혀 놓고, 그렇죠? 국회 넓은 회의실 수십 개 있는데. 할 텐데 우리 이익의 확보를 위해서라도 좀.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는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예산안이 의결됐습니다. 국정원은 앞으로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이버사 심리전단 활동을 벌였던 이가 부단장에서 단장으로 승진하는 등 사이버사가 더 몰래 잘하라고 격려하고 있다는 추궁도 나왔습니다. 비공개 회의 직후 야당 간사가 전하는 정보위 상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015년도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은 이 사이버사 문제였습니다. 사이버사 중에서도 심리전단 예산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있었고, 국정원이 심리전단 예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리전단 예산을 대폭 삭감을 했고, 다시 또 추가로 삭감을 해서 심리전단 예산은 필요한 장비에 국한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특히 심리전단 단장이, 박 단장이라는 분이 진급이 됐고, 또 보직도 부단장에서 단장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밝혀졌습니다. 진급과 보직을 통해서 심리전단의 불법, 탈법, 위법 행위를 격려하고 포상을 한 신호가 아니냐.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더 이상 사이버 사령부, 특히 심리전단이 더 이상 불법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사과를 하고 약속을 한 것이 전혀 거짓이 아니냐라는 추궁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그 사이 불법 행위를 잘했다는 포상이고 격려이다. 그리고 더 몰래 잘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냐라는 지적을 했고, 이 지적에 대해서 사이버 사령부가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 심판에 대한 제18차 공판 최종 변론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과 정당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1년여 동안 17차례에 걸친 공개 변론, 또 증인신문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부가 이번 재판에서 제출한 증거만도 모두 1톤 트럭 석 대 분량이었습니다. 현장 취재한 PD 연결해서 알아보죠. 김종훈 PD. 네, 김종훈입니다. 자, 먼저 최종 변론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어떤 말들을 했습니까? 예, 정부 대표로 출석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이미 당 조직을 장악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황 장관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목적이나 조직이나 그 활동 가운데 그 어느 것도 민주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선 목적에 있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반민주적, 반인권적인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조직에 있어서도 헌법가치 부정 세력들이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주요 당직과 당내 의사결정기구를 장악한 상태입니다. 통합진보당을 대표해서 나온 이정희 대표는 변론에 앞서 일반 당원들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상영하며 진보당이 일반 서민의 정당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정부가 진보당을 가리켜 위헌 정당이라 단정하면서도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는 현실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당이 낸 법안과 공약, 당이 벌인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위헌이라고 하지 못하면서 왜 당이 정립하지도 않은 혁명론에 의해서 북의 조종에 따라 활동하는 위헌 정당이라고 근거 없이 단정하는 것입니까? 자, 지금까지의 쟁점이 결국 오늘 최종 변론의 집약이 됐을 텐데요. 자, 쟁점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정당 해산 심판의 핵심 쟁점은 대상이 되는 정당이 헌법의 가치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정부는 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이념을 추종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2011년 6월에 개정한 민주노동당 강령을 제시해왔습니다. 진보당의 전신인이 수 있는 민주노동당은 당시 진보적 민주주의를 강령에 담았고 정부는 이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정부 측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주장도 북한에 동조하는 활동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진보당은 정부가 문제 삼은 강령이 민주노동당의 강령이기 때문에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더욱이 진보적 민주주의는 새로운 민주주의라는 의미라며 북한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진보당은 또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주장을 북한 동조로 몰아가는 데 대해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른바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해서도 일부 당원의 불법 행위가 있었을 수 있지만 내란 선동의 혐의만 인정되고 내란 음모는 무죄 판결이 났다며 이를 두고 정당 자체를 해산시키려는 시도는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헌법재판소 주변이 소란스러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보수단체와 통합진보당 지지자들이 모였지만 양측의 집합 시간이 달라 충돌은 없었습니다. 오전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계양군인회, 고엽제전후회, 엄마부대 등 보수진영 단체 인사 300여 명이 모여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통합진보당 지지자 50여 명은 보수단체가 떠난 뒤인 오후 1시 30분부터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명령으로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헌법재판관들이 직무유기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고 정당 해산을 시도하는 그 이유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정원과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대통령 만들기, 불법적으로 청와대를 차지한 박근혜 정권, 이제 와서 가장 비판적이고 그리고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에 대해서 끝까지 주장했던 통합진보당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분들 전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것은 치욕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정만 남았습니다. 선고 일자는 잡혔습니까? 오늘 변론에서 재판부는 선고 날짜를 정하진 않았습니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전이 될지 이유가 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헌재의 선고가 내려지길 바라고 있고 진보당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 후에 헌재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각종 비리 혐의로 총장 퇴진 요구가 나오고 있는 수원대에서 학생들이 올해 처음으로 단체 행동을 벌였습니다. 비록 소수였지만 학생들은 침묵 시위를 통해 총장 퇴진을 요구하다 해직된 교수들의 복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대학편에 선 교수들은 해직 교수들을 폐륜 교수라고 비방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극과 극의 상황이 한 대학 캠퍼스에서 벌어졌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다들 알고는 있어요. 워낙 또 SNS가 많이 활발하게 하고 다들 인지는 하고 있고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내가 나서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기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없거든요, 아직까지. 근데 이런 사태를 계속 가다 보면은 분명히 지금 학교 다니는 그 12,000명 학우들도 분명히 느끼거든요. 이게 잘못되고 있구나, 잘못되고 있구나. 저도 1, 2년 동안 한 번에 바뀔 거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못해도 3년, 4년 쭉 가다가 언젠가는 꼭 바뀌라 그냥 믿고만 있는 거죠. 학교가 뭔가 잘못되고 있고 그런 걸 다 알고 있는데 쉽사리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저희도 1인 시위를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저희도 항상 이렇게 피해가 올까 봐, 그러니까 사람들도 많이 하고 싶어 하지만 좀 또 이제 저희가 피해가 올 수 있고 사진도 막 찍으니까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부담이 되니까 학교는 학생이 주인이고 저희가 지금 누리고 있어야 할 권리를 지금 못 누리고 있는데 이것 자체만으로 저희가 지금 화를 내야 되고 저희가 분노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여성들은 웬만한 나라의 여성들보다 직업을 갖기가 어렵다는 사실이 통계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주된 원인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반면에 노령층은 선진국보다 고용률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연금 제도가 후진적이어서 생계형 취업이 많기 때문입니다.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만 25세에서 54세까지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노동시장 비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5세 이상 한국 여성의 고용률은 2012년 기준으로 61%였습니다. 고용률이 높은 상위 7개 선진국 평균인 72%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고 OECD 34개국 평균보다도 낮았습니다. 현재 직업이 없더라도 구직 의사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 경제활동 참가율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7개 선진국 평균은 76%, OECD 평균은 72%이었던 반면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3%에 그쳤습니다. 같은 나이대의 남성의 경우에는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이 각각 87.8%와 90.7%였습니다. 고용의 질에서는 다른 평가가 있지만 수치만 놓고 볼 때 고용률은 7개 선진국 평균을 앞질렀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한국 여성이 남성에 비해 경제활동에서 크게 뒤처지는 이유로 한국경제연구원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꼽았습니다. 한편 65세 이상 노령층의 고용률은 남녀 모두 7개 선진국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65세 이상 한국 남성의 고용률은 41%, 여성이 23%였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생계형 취업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보육복지가 미흡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제약되고 나이가 들어서는 연금 부족으로 생계형 구직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한국 경제의 현실입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존경하는 이혜리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한국 수호법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각장애인들의 이 권리와 복지 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는데 이력을 담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국회에서 말씀은 참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진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정부 측에서 강간무소식의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상황이다. 응급실에 갔는데 아무도 수어를 알아들을 수 없다 그러면은 정말 생명이 위독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暗い混迷した時代に再び戻るわけにはいきません。それとも止めてしまうのか、それを問う選挙であります。국정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고 유가족들의 아픔과 비통함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정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고 유가족들의 아픔과 비통함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직을 경험한 사람 10명 중 3명은 비자발적 이직, 즉 사측의 강요 때문에 일을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비자발적 이직의 피해는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10명 중 3명이, 이직자 10명 중 3명이 비자발적이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비자발적 이직, 앞서 말하신 것처럼 본인은 원하지 않지만 사측에 의해서 이직을 강요당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비자발적 이직자가 지난해 7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면 통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통계청과 금감원 그리고 한국은행이 조사한 결과 이직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은 가족과 개인 사정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가 정리해고 그리고 임시 일 종료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이었습니다. 네, 총 263만 명 중에서 72만 명,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또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네, 비자발적 이직의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우선 임시적 일 종료로 인해서 33만 4천 명, 47%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이직을 하게 됐고, 또 경영 악화에 따른 정리해고는 과반이었습니다. 총 38만 4천 명이 이에 해당됐습니다. 네, 이렇게 수십만 명이 정리해고를 당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있죠. 예. 자, 이러한 수치는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늘어났습니다. 비자발적 이직의 비율은 2012년에는 23%였는데 지난해는 27.4%로 4%가량 늘었습니다. 또 저소득층일수록 이직을 강요당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네. 또 잠시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것이 소득 분위별로 비자발적 이직을 분류한 겁니다. 먼저 하위 20%의 경우에는 정리해고를 당한 경우가 3만 9천 명, 그리고 임시 일 종료로 인해서 비자발적 이직을 경험한 경우가 2만 4천 명으로 비자발적 이직을 한 경우가 모두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맨 끝에 보이는 게 상위 20%인데요. 정리해고는 2천 명 줄어들었지만 임시 일 종료한 것은 1만 3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상위 60에서 80%의 경우도 정리해고와 임시 일 종료가 모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위 20%만 소득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을 상대적으로 많이 겪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보시는 표는 등락을 보여주는 표고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3년과 올해를 비교한 건가요? 아니면 2012년과 2013년을 비교한 네, 결과입니다. 지난해와 그 전년도를 비교한 것이군요. 예. 중앙에 있는 점선을 0으로 보시면 되고요. 예. 위로 올라간 막대 그래프는 증가, 그리고 반대쪽은 하락을 나타내는 건데, 하위 20%에서 정리해고 또 임시적인 일 종료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어제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분신 사건이 있었던 곳인데 경비 노동자들을 모두 계약 해직을 하니까 사실상 해고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다른 곳도 더 많다 그래요?
네,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외에도 전국 곳곳의 경비 노동자들이 해고 통지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17개 노동시민단체들은 오늘 경비 노동자 대량 해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를 결성했고요. 또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역시 당 차원에서 경비 노동자의 해고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문제 삼은 듯하고요. 다른 곳들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네, 한마디로 말하자면 법이 개정되면서 돈을 더 주게 돼서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껏 경비원과 같은 감시 단속 근로자들은 업무가 단순하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90%만 보장받아 왔습니다. 물론 주차나 청소 같은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현실적으로는 좀 괴리감이 있는 법적인 전제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경비 노동자들 역시 최저임금을 보장받게 됐는데요. 일부 업주들은 돈을 아낄 목적으로 계약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제한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는 사실상 해고 통보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는 법이 개정될 때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거죠. 정부에서는 대책을 전혀 안 세웠습니까? 네, 고용노동부가 어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 대책을 내놓으면서 일정 비율을 초과해서 고령의 경비 노동자를 고용한 업체에게 한 명당 6만 원꼴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정부 방안대로라면 60세 이상 경비 노동자 5만여 명 중에 불과 6%인 3천여 명만 수혜 대상이 된다고 비판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오랜만에 국무회의를 주재를 했더군요. 오늘 어떤 얘기들을 했습니까? 네, 오늘 국무회의 이후 박 대통령 어록에 한 단어가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바로 길로틴, 즉 단두대인데요. 박 대통령은 오늘 개선이 시급한 규제들은 단두대에 올려서 처리하겠다면서 규제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규제를 암덩어리에 이어서 처단의 대상으로 표현한 건데요.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이나 기업의 불편 해소를 위한 손톱 및 가시 해결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투자와 일자리를 확실하게 늘릴 수 있는 핵심 규제들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이 없는 핵심 규제들을 중심으로 부처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해서 폐지하는 규제 길로틴을 확대해서 규제 혁명을 이룰 것입니다. 네, 그리고 박 대통령은 이렇게 규제 완화를 강조하면서 사례로 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인데요. 이를 성공 사례로 설명하면서 과거에는 불법 시됐던 튜닝이 상당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져다주는 매력적인 유망 산업으로 탈바꿈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한 얘기도 했던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박 대통령은 규제 개혁을 강조하면서 부동산 시장 역시 규제 완화를 통해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대안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했는지 잠시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대통령이 촉구한 부동산 대책은 크게 4가지입니다. 주택법 개정안 통과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역시 없애야 한다고 말했고요.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서 분양주택 제한을 또 완화하고 기업형 민간 임대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부동산을 통해서 적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과거의 낡은 규제로 주택시장을 얽어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미 규제가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효과가 있었습니까? 네, 효과는 아직까지 있었다기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가계부채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가계신용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올해 들어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그 원인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지목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계대출 증감에 대한 자료를 또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올해 분기별 예금 취급 기간의 대출 증가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나타낸 자료인데요. 먼저 1분기의 경우에는 예금 취급 기간 대출이 3조 4천억 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2조 원, 그러니까 58.4%였습니다. 하지만 2분기 들어서는 예금 기간의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2분기의 경우에는 14조 7천억 원의 대출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7조 4천억 원으로 50% 이상을 차지했고요. 또 3분기에는 절대적인 양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의 비율까지 늘어서 17조 7천억의 대출금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67.2%, 올해 들어서 10조를 넘어섰습니다. 네. 자, 이게 정부 정책 하나가 이렇게 큰 돈을 움직이게 됩니다. 네. 예. 길거리 음란 행위를 해서 체포됐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 전 지검장의 체포 이후에 검찰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역시나였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시민위원회에서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졌고 이를 존중한다면서 기소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8월 22일 경찰이 김 전 지검장을 검찰에 송치한 지 3개월여 만의 처분입니다. 네,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이유는 있겠죠? 네, 검찰은 김 전 지검장의 음란 행위가 전형적인 바바리맨과는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CCTV 분석 결과 김 전 지검장이 특정 목격자를 대상으로 음란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또 눈에 잘 띄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했다고 강조한 겁니다. 따라서 검찰은 특정인을 향해서 자신의 신체를 보여줄 의도가 있는 일반적인 노출증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성선호성 장애에서 기인한 병리적 증상이라는 점도 기소유예 처분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바바리맨은 아니라는 얘기군요. 네, 이에 대해서 한 네티즌은 일반적인 바바리맨 행위도 검사가 하면 격이 다른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한국가스공사의 상임감사가 임명이 됐는데 이게 또 낙하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네, 오늘 가스공사 3인 감사로 선임된 김은기 씨의 얘기입니다. 김 씨는 친박연대로 대구 달서병에서 당선된 조원진 의원의 보좌관 출신입니다. 지난 2012년에는 18대 총선 때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직능총괄 본부장을 맡는 등 한나라당 시절부터 정치권에 몸담아온 인물입니다. 가스공사 노조는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정권 창출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임명된다면서 반대 농성을 벌였고 또 주총 장소를 점거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공사 측은 주총 장소를 급하게 옮기면서까지 김 씨를 상임감사로 선임했습니다. 가스공사 노조는 앞으로 출근 저지 운동을 벌이는 등 반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추녀 밑에 두어 접 깎아 매단 곶감이 많이 줄었습니다. 곶감 빼먹듯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 없이 마구 쓰는 낭비벽을 나무라는 뜻이겠지요. 수고해서 이룬 것을 쉽게 쓰면 허망해지겠기에 하는 말이기도 할 겁니다. 곶감 빼먹는 재미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드나드는 사람들도 쏙쏙 빼먹고 저희도 궁금하면 떼어 먹습니다. 수고는 쉽게 잊게 되는 법이라 빼먹고 떼어 먹는 게 즐겁습니다. 예쁘다 하면 떼어 드시라고 하지요. 그 재미에 해마다 곶감을 깎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위헌정당 해산 청구 사건, 오늘 최종 변론은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오전과 오후 변론이 시작되기 직전에 2분씩 총 4분의 영상 촬영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최종 변론은 취재를 제한했습니다. 제한만 한 것이 아니라 언론사를 차별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특정 방송사에만 변론 전 과정에 대한 영상 취재를 허용했고 방송사들끼리 해당 영상을 공유하라고 했습니다. 다수의 인터넷 영상 매체들이 해당 방송사와의 영상 공유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설명하며 취재 허용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기자실 모니터를 촬영해야 했습니다. 헌법 21조는 언론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21조는 언론에 대한 권력기관의 허가 행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언론 이전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헌법 11조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비리상관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교육부가 그동안 사학비리의 숙주 노릇을 했거나 말하자면 표적징계라고 할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6일간의 단식을 끝내셨습니다. 건강은 좀 회복되셨습니까? 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았더니 간 수치가 좀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뭐 좀 있었는데 건강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왜 단식 농성을 택하게 되셨습니까? 올해 초에 김문기의 둘째 아들이 이사장이 된 직후에 학교가 갑자기 물을 끼얹은 듯 침묵의 어떤 그런 공간으로 빠져들었어요. 교수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학생들도 조용하고 직원들도 조용한, 그때 총학생의 그 건물에 큰 걸개가 하나 내걸렸어요. 이 역사적 전환의 국면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고 선한 사람들의 이 무서운 침묵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침묵해가지고 과연 대학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누군가라도 말하자면은 이 군대용어입니다마는 불침번의 역할 같은 것, 누군가 한 사람 정도는 깨어나서 그것은 아니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냐, 뭐 그런 어떤 개인적인 판단도 좀 있었고요. 상지대 사태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습니까? 지금부터 21년 전인 1993년에 문민정부 사정개혁의 제1호로 김문기 씨가 구속되어서 이 학교를 떠나면서 사실 상지대가 이름 없는 강원도의 그 지방사립대학에서 아주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정말로 중견 명문대학으로 발전하는 아주 그 역사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한 15년 정도 발전하던 상지대가 이 대학을 자신의 그 사유재산이라고 간주하는 일부 좀 시대착오적인 이 사학 세력과 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 정부의 어떤 정책적 실패로 인해 가지고 비리로 쫓겨났던 김문기 씨가 정부의 잘못된 어떤 정책의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와서 결국은 올해 이사회를 장악하고 또 김문기 씨가 스스로 이 총장이 되는 이런 사태까지 발전한 것이 현재 상지대 상황이고요. 김문기 총장의 복귀 후에 학교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김문기 씨가 대학의 총장으로 들어올 것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김길남 씨가 이사장이 되고 4개월이 조금 지난 다음에 김문기 씨가 총장이 되어버리는 뭐 사자성어로 말하자면은 이 경천동지할 만한 이 놀라운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김문기 씨는 또 교수, 학생, 직원 등 구성원들의 이 반대를 억누르기 위해서 교직원 복무 규정을 고친다든지 정관을 고친다든지 또는 학생들을 검찰에 고소고발한다든지 또는 저를 뭐 직위 해제한다든지 여러 가지 불법적이고 정말로 반교육적인 활동이 일어났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수업이 정상적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게 우리 교수 사회가 또 학생 사회가 또 교수와 학생의 어떤 사제관계가 말할 수 없이 이 파괴되고 황폐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또 사실은 이 투쟁 피로감 같은 것도 있는 거죠. 가장 좀 아쉽게 느끼고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게 학문과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될 교수 사회의 이 인간관계가 완전히 실종되거나 파괴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최근 교직원이 총학생회 간부를 매수해서 교수님과 학생들의 대화를 불법 도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학생이 양심 선언을 해서 드러났는데 이런 사태를 보시면서 학교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김문기 씨가 총장이 되면은 또 구재단이 학교를 장악하면은 상지대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처음에는 그 불법 도청이나 또는 불법 사찰 문서를 봤을 때 그게 뭔지 몰랐어요. 보고 나와가지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런 자료가 교육부에 보낸 김문기 씨 문서에 있을 수가 있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것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학생을 매수해서 그것을 획득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정말 우리가 김문기 씨의 그 담대함에 정말 놀랐습니다. 땅 위에서 장사 치려는 그런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남아야 될 안전이고 또 어쩌면은 했어요? 주점에 가서 좀 먹었나? 어제는 잠깐 저녁에 교수님께서 단식을 하고 계셨을 때 학생들이 책걸상을 들고 교수님의 단식 농성장을 찾아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수업을 듣겠다고 왔었는데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좀 묘했죠. 평생을 학생을 가르쳐온 교수로서는 고맙죠. 고마운데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되면은 학생들이 학점 문제가 생길 텐데 혹시 내 수업 듣겠다고 저렇게 고집을 부리다가 졸업을 못하거나 또는 장학금을 신청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으면 어떡하나 하는 뭐 어른으로서 선생으로서 좀 걱정 같은 것도 있으니까 마음이 조금 미묘했죠. 상지대 사태 해결에 소극적이던 교육부가 특별 종합감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교육부도 그동안에는 상당히 상지대 사태에 대해서 미온적이고 또 수수방관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 교육부가 그동안 오랫동안 사실은 사학비리의 숙주 노릇을 했거나 사학비리에 동조하거나 또는 사학비리를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고 이 사학비리에는 교육부 관리들, 우리가 그것을 사학마피아라고 부르는 관리들이 끊임없이 개입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지금이라고 완전히 건절되었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문기 씨가 총장이 되고 상지대 사태가 극한적인 사태까지 가는 이 상황을 방치할 경우에 돌이킬 수 없는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번 특별종합감사는 상지대 문제를 감싸는 식으로는 또는 비리재단을 옹호하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김문기 씨와 구재단의 비리가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비리재단이 상지학원에서 물러가고 김문기 씨가 상지대에서 물러가는 그런 결과가 또는 그런 성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리사항 문제는 사실 상지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반적인 비리사항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취해져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이 대학을 또 학교를 개인의 것으로 간주하는 이런 어떤 관념이 이런 문화가 우리 사회에서 하루빨리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대학의 문제나 사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사학 문제를 관장하는 사립학교법이 민주적으로 개정되어서 사학이 몇몇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는 이 좀 잘못된 관행이 하루빨리 근절되어야 사학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